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에 대한 텍스트들입니다. 특히 딱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네요. 화해가 아니라 멈춤. 네, 아니, 이 말만 들으면 거의 모순 같지 않아요? 보통 화해라는 건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멈추는 게 어떻게 화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아리송한 문장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또 청취자분께서 요청해 주신 대로 다른 유명 철학자들이랑 비교하면서 아도르노의 생각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도르노가 정말 어렵기로 악명이 높죠. 혼자 읽다 보면 길을 잃기 딱 좋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헤게, 니체, 푸코 같은 다른 사상가들을 옆에 딱 세워두고 보면요. 오히려 아도르노만의 그 독특한 지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치 좌표를 하나하나 찍어가듯이 아도르노의 사상 지도를 함께 그려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화해가 아니라 멈춤이라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요.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를 그리기 위한 출발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도대체 아도르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그토록 불신하고 멈춤이라는 차가운 개념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던 걸까요? 우선 아도르노라는 인물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90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생. 어머니는 성악가, 아버지는 유대계 포도주 상인. 와, 굉장히 유복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자랐네요. 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음악이랑 철학을 같이 공부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당대 독일 교양의 정수를 쫙 흡수하면서 자란 엘리트였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 배경을 모르면 아도르노를 오해하기 딱 좋아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술을, 특히 음악을 깊이 사랑했고 서구 문명의 그 이성적인 전통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네. 그런데 그의 삶과 사상을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거의 정신적 외상에 가까운 사건이 터지죠. 바로 나치의 집권과 아우슈비츠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군요. 아니, 상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한데요. 베토벤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칸트를 읽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논하던 바로 그 독일 시민들 사이에서 나치가 탄생했어요. 그렇죠.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술이 총동원된 결과물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이었고요. 자료에 나온 문화는 야만을 막아 죽이는커녕 오히려 그 야만을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다는 문장이 정말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에게는 이건 믿음의 배신이었던 거죠. 아름다움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랬겠네요. 그 충격 이후로 그는 예술에서 흔히들 찾는 위로나 감동, 희망 같은 것들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달콤한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 라는 그 유명한 말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가 찾은 건 단 하나, 거짓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불신이 그의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 된 거죠. 그런 배경에서 출발하니까 자료의 다음 대목이 흥미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해가 가네요. 기독교 신자도 아니었던 아도르노가 예수라는 인물에 주목했다는 부분 말입니다. 아우슈비츠라는 인간 이성의 파탄을 목격한 철학자가 왜 하필 종교적인 인물인 예수에게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물론 이건 종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예수가 개념으로 잡히지 않는 존재라는 점에 집중했어요. 개념으로 잡히지 않는다. 네. 다른 철학자들이랑 비교하면 이 지점이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헤겔은 세계를 절대정신이라는 이성적인 개념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죠. 네네. 하지만 예수는 그런 명쾌한 개념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키르케고르처럼 모든 이성을 포기하고 뛰어내리는 신앙의 도약을 요구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도 아니고요. 또 니체처럼 힘의 의지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설명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신비주의도 아닌 그 애매한 경계에 있는 상태, 거기에 주목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념의 그물망으로 딱 던져서 포악할 수가 없는 신실. 아도르노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술이 작동하는 방식과 정확히 같다고 본 겁니다. 위대한 예술작품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멈추는 진실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말이 멈추는 진실. 이 표현을 듣고 보니까 서양 철학의 아주 거대한 전통의 정면으로 맞서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이성적 주체가 세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한다.
이게 거의 철학의 기본 전제 아니었나요? 아도르노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그 전제에 대한 비판이 아도르노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하이데거는 주체가 세계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존재를 대상화하는 폭력이라고 불렀고, 레비나스는 한술 더 떠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를 타자를 나의 동일성 속에 가두는 살인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까지 썼죠. 잠시만요. 이해는 살인이다. 이해는 폭력이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주장 아닌가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모든 관계의 기본이잖아요. 그럼 뭐 아도르노는 친구나 가족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폭력이라고 본 건가요? 물론 일상적인 의미의 공감을 뒤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이해는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파학에 가까워요. 파악?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저 사람 완전히 이해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그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간을 내 머릿속에 게으른 사람, 착한 사람, 예민한 사람 같은 아주 단순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 끝내버리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라벨을 붙이는 거네요. 그렇죠. 라벨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우리가 붙인 라벨을 보게 되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요즘 유행하는 MBTI 같은 거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딱 그런 식이군요. 맞아요. 저 사람은 INFP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규정해버리면 편하긴 한데 그 사람의 고유한 면들은 다 놓치게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아도르노가 말한 이해의 폭력성이에요. 그런데 유독 예술 작품 앞에 서면 우리는 그 폭력적인 행위를 잠시 멈추게 됩니다. 혹시 마크 로스코의 거대한 생면추상 앞에 서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게 뭐야 그냥 빨간색 사각형이잖아 싶죠? 네,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그 거대한 붉은색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림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 나에게 말을 거는 듯한 혹은 그냥 그 존재감에 짓눌려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죠. 이걸 객체의 우위라고 불렀습니다. 이 객체의 우위라는 개념을 사회 전체로 확장하면 자료에서 말하는 동일성의 폭력이라는 문제로 이어지는 거군요. 개인이 타인을 멋대로 판단하는 것처럼 사회도 개인을 하나의 잣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 우리는 점점 비슷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료는 푸코와 들레즈를 소환하네요. 네. 푸코는 사회가 보이지 않는 규율과 표준으로 우리 몸을 길들이기 때문이라고 봤고, 들레즈는 우리가 사회가 정해놓은 관리되는 코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죠. 아도르노의 진단도 그들과 비슷한데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고 봤어요. 단 하나의 기준이요? 네, 바로 교환 가치, 즉 돈이 되는가라는 기준이죠. 아, 그래서 점수, 성과, 효율, 생산성 같은 말들이 나오는 거군요. 당장 유튜브만 봐도 이 영상 보면 3분 만에 부자 되는 법 이런 제목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쓸모로만 판단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개인의 고유한 특성, 슬픔, 기쁨, 이야기 같은 것들은 모두 무시된 채 오직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생산적인가라는 단일한 잣도로만 평가받는 거죠. 그 틀에 맞으면 정상, 안 맞으면 비정상 혹은 나고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아도르노가 말한 동일성의 폭력입니다. 모든 다른 것들을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힘이죠. 그렇다면 아도르노가 말한 예술은 그런 세상에선 설 자리가 아예 없겠는데요? 쓸모없고 비효율적인 것의 대표 주자잖아요. 바로 그래서 예술이 저항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은 대부분 매끄럽게 이해되지 않고 어딘가 이상하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네, 그렇죠.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효율성의 틀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하다고,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다른 시선들도 흥미롭네요. 마르크스는 예술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도구로 봤고, 네, 부르디에는 예술이 결국 계급적 취향을 드러내는 구별짓기 수단이라고 분석했죠. 둘 다 예술이 그냥 사회의 일부일 뿐이라고 본 건데 아도르노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놀랍게도 아도르노는 그들의 분석이 모두 맞다고 인정합니다. 아, 정말요? 네, 예술이 사회적 산물이고 시장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며 특정 계급의 취향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술은 사회 안에서 태어나지만 결코 사회가 원하는 말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사회의 언어를 쓰지만 그 언어로 사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사회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사회에 저항하는 것, 이 모순적인 위치가 바로 아도르노가 말한 예술의 이중성이군요. 맞습니다. 사회 안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비판이 가능하고 동시에 사회와 완전히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가능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는 예술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도망쳐서 순수 예술이라는 상아탑에 숨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예술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봤죠.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서 불협화음을 내는 것. 그것이 예술의 진짜 역할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작품을 해석하는 행위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보통 우리는 작품을 잘 해석해서 그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해석학의 대가인 가다머는 해석의 끝이 없다고 말했고 리큐르는 의미가 겹겹이 쌓여 있다고 했는데 아도르노는 훨씬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급진적이죠. 그는 해석되지 않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정말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게 진실이다? 네, 이건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죠. 보통 진실은 명확하게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니, 해석되지 않는 게 왜 진실이라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작품이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의 정답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 시스템의 논리, 즉 동일성의 폭력에 완전히 포획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작품이 이것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완벽하게 해석이 된다면 그건 이미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작품의 끝까지 남아있는 그 애매모호함, 그 미끄러짐, 그 해석 불가능한 나머지 속에 시스템의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 고유의 목소리가 살아남는다고 본 것이죠. 그게 바로 거짓이 아닌 거고요. 와, 이제 왜 예술은 쓸모없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도 딱 연결이 되네요. 네. 쓸모가 있다는 건 결국 시장의 논리, 즉 동일성의 폭력에 편입된다는 뜻이니까요. 쓸모없음을 지켜내는 것이 곧 해석되지 않을 권리를 지켜내는 거군요. 완벽한 연결입니다. 그래서 아도르노에게 예술의 자율성이란 그냥 예술가들의 고상한 자존심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포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저항을 이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었던 거죠. 와, 쓸모없음으로써간 쓸모있는 저항을 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이런 저항의 태도는 니체와의 비교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는 아모르 파티를 외쳤지만 아도르노는 정반대로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했다고요. 네, 이것이 아도르노 미학의 심장과도 같은 부정성 네게티블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예술이 현실에게, 체제에게, 권력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장소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니오? 긍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부정은 다른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주죠. 예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실은 이런 끔찍한 모습이지만 꼭 이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이렇지만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니오라는 부정이 그냥 투덜대는 게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창조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현실의 벽에 균열을 내는 망치처럼요. 맞습니다. 그에게 이 부정이야말로 예술을 살아있게 만드는 동력이자 동일성의 폭력에 균열을 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 분석의 출발점이었던 화해라는 개념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쭉 따라와 보니까 폭력, 저항, 부정성 같은 차가운 단어들을 거쳐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갑자기 화해라는 따뜻한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아도르노 철학의 백미입니다. 당연히 그가 말하는 화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해를 풀고 서로 얼싸는 그런 감상적인 화해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오히려 그 정반대에 가깝죠. 그가 말하는 화해란 타자가 타자인 채로, 대상이 대상인 채로 그냥 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는 폭력을 가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 상태. 그냥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군요. 네, 아까 말했던 그 로스코의 그림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당신은 그림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당신은 그림을 분석하거나 정복하려 하지 않아요. 그림 역시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거나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죠. 작품은 자기 방식대로 침묵하거나 외치고 나는 그것을 그저 듣거나 봅니다.
우리는 서로 섞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대하지도 않죠. 바로 그 짧은 순간 서로를 동일성의 폭력으로 억압하지 않는 비동일성의 평화가 열립니다. 와, 이것이 그가 예수에게서 그리고 위대한 예술에게서 발견했던 화해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한 평화죠. 아, 그래서 화해가 아니라 멈춤이었군요. 그 멈추는 행위 자체가 곧 화해였던 거네요. 그렇죠.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비로소 폭력 없는 관계가 시작된다는 뜻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타자를 나의 기준으로 재단하거나 해치지 않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아도르노가 말한 궁극적인 화해의 미학의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소비하려는 우리의 욕망에 잠시 제동을 거는 순간이죠. 오늘 아도르노의 사상을 쭉 따라가 보니까 그가 예술에서 찾으려 했던 건 위로나 구원이 아니었네요. 네. 대신 예술이 우리에게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는 감각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대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순간에 역설적인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뇌가 끊임없이 모든 것에 라벨을 붙이고 범주화하고 소비하려는 그 전쟁 속에서 잠시 선언하는 휴전과도 같죠. 오늘 아도르노의 생각을 다른 철학자들과 비교하면서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 앞에서 얼마나 자주 멈춤의 순간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당신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던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판단하려는 욕구를 단 5분만이라도 멈추고 그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폭력 없는 마주침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